그리움의 강을 건너서 제일부 거리의 아이. 아버지, 북한에도 봄이 올까요? 딸 수미의 질문에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따뜻한 나라의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여전히 그 겨울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998년 함흥의 겨울. 나는 12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12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 정확한 나이가 몇인지도 모릅니다. 배급표에 적힌 숫자가 전부였으니까요. 그것마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나는 그때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지옥 같았던 그 시절을, 그럼에도 살아남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장 마지막 밥상. 철수야, 일어나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 깜깜한 새벽이었습니다. 방 안은 너무 추워서 입김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우리 집 창문에는 한겨울 내내 성에가 두껍게 껴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알아. 잠깐만 기다려. 어머니는 마당 한 구석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땅을 맨손으로 파내는 어머니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작은 양철통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통 안에는 옥수수 알갱이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10숟가락 정도 됐을 겁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물에 불려 죽을 끓였습니다. 냄비 바닥이 다 보이는 물에 가까운 죽이었습니다. 철수야, 많이 먹어. 엄마는 아침에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째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 거짓말을 믿는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끓여주신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국그릇을 마저 핥으며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죽 한 그릇이 제 인생에서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밥상이 될 줄은. 2장 시장통의 아이들. 어머니가 일어나지 못하신 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철수야, 시장에 가서 뭐라도. 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담요를 덮어드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월의 함흥거리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수남시장. 그곳은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이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장사꾼들의 호객소리, 구걸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굶어 죽은 사람을 치우는 술의 바퀴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얘들아, 거기 인민반장 온다. 누군가의 외침에 우리 같은 아이들은 쥐떼처럼 흩어졌습니다. 꽃제비. 그것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부모도 없이, 집도 없이 시장 바닥을 굴러다니는 아이들. 철수야, 영식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동네 친구였습니다. 아니, 친구였습니다. 그때는 함께 구걸하고, 함께 훔치고, 함께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붙어 자던 동료였습니다. 오늘 대박 났어. 봐봐. 영식이가 손을 펼쳤습니다. 감자 2개였습니다. 이미 반쯤 썩어서 검은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에겐 보물이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기차역 쪽 중국 상인한테서 떨어뜨린 거 주웠어. 우리는 그 감자를 반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날 것 그대로. 씹을 때마다 흙 냄새가 났지만 그것이 무슨 상관이었을까요? 철수야, 너희 엄마는? 누워 계셔. 우리 엄마도 그랬어. 누워만 계시다가. 영식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작년 겨울에 돌아가셨습니다. 굶어서, 아니, 정확히는 영양실조로 인한 장티푸스로. 하지만 결국은 다 같은 것이었습니다. 배고픔은 사람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죽였습니다.
삼장 역전의 밤. 해가 지면 우리는 함흥역으로 갔습니다. 역 대합실에는 여러 이유로 모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 친척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 중국으로 가려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같은 아이들, 갈 곳 없는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저기 빈자리. 우리는 대합실 구석, 난로 근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하다는 느낌이 이렇게 귀한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형님들 자리 좀 비켜주시오. 덩치 큰 남자 둘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보다 큰 아이들이었습니다. 16, 17쯤 되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먼저 왔는데요. 영식이가 작게 항의했습니다. 그 순간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이 새끼가 영식이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너도 맞을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추운 쪽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미안해, 철수야. 괜찮아. 우리가 약해서 그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강해져야 해.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살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강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아남는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선택들을 요구하는지. 한밤중 영식이가 떨고 있었습니다. 춥다, 철수야. 너무 추워. 저는 제 옷을 벗어 영식이를 덮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체온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영식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장 어머니의 마지막 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거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철수야, 왔니?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제가 뭐라도 구해올게요. 철수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이었습니다. 엄마 말 잘 들어. 여기서 나가거라. 엄마 무슨 소리예요? 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어. 살 수 있어. 엄마도 같이 가요. 엄마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넌 살아야 해, 제발.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살아라, 철수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게 효도다. 엄마, 약속해. 엄마한테. 약속할게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을 만큼 메말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와서 어머니를 모포에 싸서 들고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아는 곳이었으니까요. 성 뒤편 공동묘지. 아니, 이제는 묘지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냥 시신들을 쌓아두는 곳. 얘야, 이 집에 혼자 있을 거냐? 네, 겨울 나기 전에 여기 나가거라. 안 그럼 너도 얼어 죽어. 그날부터 저는 진짜 혼자가 되었습니다. 오장 생존의 법칙.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배웠습니다. 첫째, 믿지 마라.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우리 집에 가서 일 좀 도와주면 밥 줄게.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는 밥이 없었습니다. 대신 공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927 상무조. 꽃제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는 구류장에 갇혔습니다. 사흘 동안 거기서 본 것들은 아직도 꿈에 나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가 매를 맞아 죽는 것을, 간수가 웃으며 담배를 피우는 것을. 풀려난 후 저는 다시는 어른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둘째, 빨리 움직여라. 장마당에서 구걸을 하다가 저는 기회를 봤습니다. 중국 상인의 가방이 잠깐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빵 한 봉지가 보였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재빨리 빵을 낚아채어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도둑이야. 뒤에서 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을 3번 꺾고 하수구로 내려가고 다시 반대편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도망쳤습니다. 숨어서 먹은 그 빵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셋째, 혼자 있어라. 어느 날 저보다 어린아이가 다가왔습니다. 형아, 배고파요. 미안해. 나도 없어. 제발요. 하루만 같이 있어도 돼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식이가 떠올랐습니다. 같이 있으면 정이 듭니다. 정이 들면 나눠줘야 합니다. 나눠주면 같이 약해집니다. 그 아이는 울면서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역전에서 그 아이를 봤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채로 보안원들이 시신을 수레에 실었습니다. 마치 쓰레기 버리듯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는데 하지만 눈물을 닦고 나서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살아야 해. 나는 살아야 해. 그게 엄마와의 약속이니까. 육장강을 건너기로 한 날. 1999년 2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기차역 근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인 얼굴의 남자였습니다. 꼬마, 중국 가고 싶으냐? 강 건너면 중국이야. 거기 가면 밥 먹을 수 있어. 일도 할 수 있고. 혼자 못 가요. 내가 데려다 줄게. 나도 갈 거거든. 저는 그 남자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믿어야 할까? 아니면 또 배신당할까? 왜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내 아들이 너만 했어. 작년 겨울에 죽었지. 남자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혼자 가기 무섭더라고. 근데 너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어른을 다시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언제 가요? 보름 후 강이 얼어붙어야 건너. 너무 일찍 가면 얼음이 깨져. 그날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신문지를 안에 둘러넣어 외투를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남자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철수야, 잘 들어. 강 건너면 절대 뒤 돌아보지 마. 총소리 들려도 누가 불러도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 알겠나? 네. 중국 땅에 닿으면 무조건 숨어. 길거리에 나서면 공안한테 잡혀. 그럼 다시 북한으로 보내자. 그럼 어떻게 해요? 조선족 교회를 찾아. 거기 사람들이 도와줄 거야. 보름이 지났습니다. 오늘이다, 철수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누워 계셨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요. 살아남을게요. 약속 지킬게요. 그렇게 12살 소녀는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의 저는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두려움과 배신, 그 모든 것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어떤 날은 기적처럼, 어떤 날은 악몽처럼, 그리고 마침내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강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른 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저 역시 죽는다는 것. 그래서 저는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을 가슴에 안고 살아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제이부강을 건너는 밤. 아버지, 무서웠어요? 강 건널 때? 수미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호기심과 걱정으로 빛났습니다. 무서웠지?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도시의 강은 참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이 다리를 건너고 배가 떠다니고 아이들이 강변에서 뛰어놉니다.
하지만 제가 건넌 그 강은 달랐습니다. 압록강. 그 강은 삶과 죽음의 경계였습니다. 자유와 지옥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1999년 2월 23일 저는 그 경계를 건넜습니다. 12살 소년이 목숨을 걸고 일장 마지막 밤 철수야, 이제 그만 자라.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박씨 아저씨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신의주 근처 폐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함흥에서 화물 열차를 타고 이틀 동안 온 곳이었습니다. 그 이틀 동안 기적처럼 검열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건널 수 있을까요? 건너야지. 안 건너면 여기서 얼어 죽어. 박씨 아저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옷이었습니다. 이거 입어. 밤에는 검은색이 안 보여. 옷을 입고 나니 마치 제가 그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박씨 아저씨도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잘 들어, 철수야. 오늘 밤달이 없어. 그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야. 어두우니까 경비병들이 못 봐. 하지만 우리도 앞을 잘 못 봐. 그러니까 내 뒤만 따라와. 절대 떨어지지 마. 네. 그리고 이거 봐. 아저씨가 작은 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옥수수 가루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강 건너면 며칠은 숨어 있어야 해. 이거라도 있으면 굶진 않아.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다 살자고 하는 거지. 박씨 아저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만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른도 무서웠던 겁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시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새벽 닭이 울기 전 우리는 폐가를 나섰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이장강으로 강까지는 약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 우리는 눈 덮인 들판을 가로질렀습니다. 발자국 소리가 날까봐 눈을 밟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했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기, 박씨 아저씨가 멈춰섰습니다. 저 멀리 초소가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철수야, 저 초소 지나가야 해. 바짝 엎드려서 기어가는 거야. 소리 나면 우린 죽는 거야. 알겠지? 네. 우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얼어붙은 땅이 배를 통해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기어갔습니다. 10m, 20m. 초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선생, 술이나 한잔 했으면 좋겠네. 닥쳐. 상부에서 들으면 우리 끝장이야. 뭐가 끝장이야. 어차피 누가 이 추운 날 강을 건너냐고. 작년 겨울에 새놈 잡았잖아. 그래서 다 쏴 죽였잖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계속 가자는 신호였습니다. 50m, 100m. 드디어 초소를 지났습니다. 후. 박씨 아저씨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강만 남았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압록강을 봤습니다. 넓고 하얗고 고요했습니다. 얼어붙은 강은 마치 거대한 거울 같았습니다. 달빛이 없어도 눈 덮인 강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끔찍했습니다. 3장 첫걸음. 자, 이제 건너자. 박씨 아저씨가 먼저 강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사각. 얼음 위에 눈이 쌓여 있어서 발을 디딜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저도 뒤따라 강 위로 올라섰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얼음이 두껍게 얼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너무 빨리 가면 얼음이 깨질 수도 있어. 우리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강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저편 중국 땅이 가까이 보이면서도 멀었습니다. 아저씨 얼마나 더 가야 해요?
반도 안 왔어. 계속 가자. 그때였습니다. 파직.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아저씨, 걱정 마, 얼음이 두꺼워. 괜찮아. 하지만 박씨 아저씨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박씨 아저씨가 손을 들어 멈추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왜요? 쉿.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초소에서 나온 경비병이었습니다. 엎드려. 우리는 강 한가운데에 엎드렸습니다. 흰 눈 위에 검은 옷을 입고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너무 크게 뛰어서 경비병이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불빛이 우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후. 박씨 아저씨가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운이 좋았어. 일어나자. 우리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더 빨리, 더 급하게. 거의 다 왔어, 철수야. 조금만 더. 저편 강둑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중국 땅의 나무들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사장 총소리. 서지 마. 뛰어. 박씨 아저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뛰었습니다. 미친 듯이. 서지 않으면 쏜다. 뒤에서 다시 고함이 들렸습니다. 철수야, 절대 뒤 돌아보지 마. 계속 뛰어. 탕. 첫 번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얼음에 총알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왼쪽이었습니다. 으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뛰었습니다. 탕, 탕, 또 총소리.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거의 다 왔어. 철수야. 박씨 아저씨가 앞서 강둑을 올랐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까지 불과 10m. 저도 강둑에 다다랐습니다. 탕. 그 순간 박씨 아저씨가 비틀거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 뛰어. 계속 뛰어. 아저씨의 어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총을 맞았습니다. 아저씨 안 돼요. 내 걱정하지 말고 숲으로 가. 교회 찾아가. 탕, 탕, 탕. 총소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경비병들이 강 위로 나온 것 같았습니다. 철수야. 살아야 해. 박씨 아저씨가 저를 밀었습니다. 가. 어서. 저는 뛰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깊이, 더 멀리.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그리고 멈췄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위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 경비병들이 다가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박씨 아저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됐습니다. 저도 잡히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박씨 아저씨, 저를 데려온 아저씨, 죽은 아들을 떠올리며 저를 도와준 아저씨. 그 아저씨가 그렇게 오장 중국 땅, 얼마나 숲속에 숨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여야 해. 여기 있으면 죽어. 저는 걸었습니다. 숲 더 깊은 곳으로 1시간쯤 걸었을까요? 마을이 보였습니다. 낮은 건물들,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들. 중국이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없었으니까요. 교회를 찾아야 해. 마을로 들어가면 안 됐습니다. 공안에게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을 외곽을 돌았습니다. 그때 멀리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작은 건물, 지붕 위의 십자가. 저기다. 저는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는 너무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교회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엄마, 여기가 엄마가 말한 곳일까? 육장 따뜻한 손, 애가 깨어났어. 누군가의 목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낯선 얼굴들. 괜찮니? 아프지? 중년의 여자분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말투로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교회야. 우리 교회. 너 문 앞에서 쓰러져 있었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저는 말 안 해도 돼. 다 알아. 북한에서 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왔니? 아저씨랑 같이 왔는데, 아저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여자분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품 같았습니다. 많이 무서웠지. 이제 괜찮아. 여기는 안전해. 정말 괜찮을까요? 공안이 오면 숨겨줄게. 걱정 마. 여기 온 애들이 너만이 아니야. 여자분은 나중에 알았지만 이분의 이름은 김사모님이었습니다. 사모님은 밥을 가져왔습니다.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하지만 저는 천천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밥을 떠서 입에 마구 넣었습니다. 어머나, 애가 얼마나 굶었으면. 김 사모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밥 한 공기를 다 먹고 국을 다 마시고 나서야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지. 주님이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주님, 저는 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어머니를 데려갔을까요? 왜 영식이를 죽게 했을까요? 왜 박씨 아저씨를? 하지만 그날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무언가가 있다고.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에 도착한 거예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도착했어. 박씨 아저씨는요?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를 살리기 위해서. 슬프다. 응, 아주 슬펐어. 지금도 그 아저씨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저는 수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미야, 기억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야. 박씨 아저씨처럼 나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 때문이야. 아버지는 무서웠지만 용감했어요. 아니야. 난 용감하지 않았어.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강을 건넌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물리적 경계를 넘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절망의 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고 나서야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중국 땅에 발을 디뎠지만 저는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지옥에 도착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김 사모님의 따뜻한 손처럼 그 작은 희망이 저를 계속 살게 했습니다. 제3부 낯선 땅의 따뜻한 손. 아버지, 중국에서는 행복했어요? 수미의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행복. 그때 그 단어를 알고 있었을까요? 배가 고프지 않으면 행복이었고
얼어 죽지 않으면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행복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행복했어.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이 됐으니까. 1999년 봄부터 2000년 겨울까지 약 2년. 저는 중국 연변의 작은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배웠습니다.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저는 만났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사람을. 일장린 선생의 농장, 김사모님의 교회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철수야, 너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해. 공안들이 요즘 교회를 자주 단속하거든. 그럼 어디로 가요? 린 선생님 댁으로 보내게. 거긴 외진 농장이라 안전해. 일도 배우고 밥도 먹을 수 있어. 그렇게 저는 트럭 짐칸에 숨어서 3시간을 달려 린 선생의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이 애가 그 북한 애야? 린 선생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눈은 따뜻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모기만 하네. 크게 말해. 여기선 숨어 살 필요 없어. 안녕하십니까? 그래, 그게 낫지. 들어와. 린 선생의 집은 크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마당에는 닭들이 뛰어다녔고 밭에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일할 거야. 아침에 닭 모이 주고, 밭물 주고, 잡초 뽑고. 할 수 있겠어? 네. 할 수 있습니다. 좋아. 일 열심히 하면 밥 주고, 재울대 주고, 용돈도 줄게. 린 선생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시켜줄게. 글 읽을 줄 알아? 조금요. 그럼 더 배워야지. 사람이 글을 모르면 짐승이나 다름없어. 그날 저녁 린 선생의 아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 국, 김치, 그리고 고기였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 여기 일꾼 없어서 난리였는데. 내가 와줘서 고마워. 저는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따뜻해서였습니다. 이 장 처음 배운 것들. 린 선생의 농장에서의 일상은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닭장 청소, 6시에 아침 식사, 아침부터 점심까지 밭일, 점심 식사 후 1시간은 공부 시간, 오후에 다시 일하고 저녁 먹고 씻고 잠.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몸이 일에 익숙하지 않았으니까요. 괭이질을 하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무거운 것을 들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팔에 근육이 붙었습니다. 밥을 3끼 먹으니 얼굴에 살이 올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철수야, 공부 시간이다. 점심마다 린 선생은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거기엔 책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은 이거 읽어봐. 삼국지야. 삼국지요? 응. 유관우. 장비 이야기. 재밌어. 처음에는 한자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글만 배웠으니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거 없어. 린 선생은 인내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글자를 10번 물어봐도 10번 알려주었습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있었어. 너만 했을 때 사고로 죽었지. 내가 오니까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더라. 그래서 린 선생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울컥했습니다. 박씨 아저씨가 생각났습니다. 그분도 아들을 잃었었죠. 왜 다들 죽은 아들 때문에 저를 도와주는 걸까?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3장 영희. 여름이 왔습니다. 밭에 옥수수가 자라고 토마토가 익었습니다.
저는 이제 농장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린 선생이 말했습니다. 철수야, 오늘 손님 온다. 너랑 비슷한 애야. 비슷하다니요? 북한에서 온 애, 여자애인데 나이도 비슷할 거야. 점심때쯤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김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안녕. 난 영희야. 1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남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안녕. 난 철수야. 너도 북한에서 왔어? 응. 언제? 올해 2월에. 나는 지난달에 왔어. 혼자 왔어. 혼자요? 저는 놀랐습니다. 여자아이가 혼자 강을 건넜다니. 대단하다. 뭐가? 너도 건넜잖아. 영희는 씩씩했습니다. 그리고 강했습니다. 영희는 여기 보름 정도 있을 거야. 다음 곳으로 보낼 준비가 될 때까지. 린 선생이 설명했습니다. 철수야, 영희한테 이것저것 알려줘. 내가 형이니까. 네. 그날부터 영희와 저는 함께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남자아이들하고만 어울려서 여자아이랑 말하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스스럼 없었습니다. 야, 철수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아쉽네. 고마워. 함께 밭을 메고 함께 물을 주고 함께 닭장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마당 평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철수야, 북한에서 뭐 했어? 꽃제비였어. 시장에서 구걸하고 훔치고 그렇게 살았어. 나도. 나는 청진에서 살았어. 엄마는 장사하다가 잡혀갔어. 교화소로. 그래서 나 혼자 남았지. 그래서 강을 건넌 거야? 응.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살아라였거든. 똑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나도. 우리 엄마도 그랬어. 우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철수야. 응? 우리 살아남았네. 응. 잘한 거 맞지?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영희도 무서워했다는 것을, 영희도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을,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잘한 거야. 엄마들이 원하신 거니까. 응. 그날 밤 영희는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장 짧은 행복. 영희가 온 후 농장은 조금 더 밝아졌습니다. 영희는 노래를 잘했습니다. 일하면서 자주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 노래 북한에서도 배웠어? 응. 학교 다닐 때. 근데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통일이 뭔지도 모르겠어.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린 선생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쉬는 날이다. 너희 둘이 마을 구경이나 하고 와. 정말요? 그래. 돈 이거 쓰고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린 선생이 건넨 돈은 50위안이었습니다. 제 평생 손에 쥐어본 돈 중 가장 큰 돈이었습니다. 영희와 저는 마을로 갔습니다. 와, 여기 사람 진짜 많다. 조심해. 공안 있을 수도 있어. 알아? 난 중국 애처럼 행동할 거야. 우리는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과일, 야채, 고기, 옷.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북한의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철수야, 저거 먹고 싶다. 영희가 가리킨 건 군고구마였습니다. 사자. 우리는 군고구마를 하나씩 샀습니다. 뜨겁고 달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우리는 강 옆 벤치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강은 평화로웠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철수야. 응? 이런 거 행복한 거 맞지? 영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한 거 맞아. 그럼 좋겠다.
계속 이랬으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5장 경고. 영희가 온 지 열흘째 되던 날, 린 선생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너희 한동안 밖에 나가면 안 돼. 왜요? 공안들이 단속 나왔어. 이 근처 농장들 뒤지고 있대. 우리는 긴장했습니다. 잡히면 어떻게 돼요? 북송되지. 북한으로 다시 보내져. 북송. 그 단어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교화소 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어. 린 선생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집 안에만 있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 소리. 린 선생, 문 열어. 공안이었습니다. 철수야, 영희야, 창고로 가. 우리는 뛰었습니다. 집 뒤편 헛간으로. 여기 들어가. 절대 소리 내지 마. 린 선생이 헛간 바닥에 숨겨진 작은 지하실을 열었습니다. 이건 비상용이야. 어서. 우리는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어둡고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겨우 앉을 정도. 위에서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의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영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에 누구 없어요? 나하고 마누라밖에 없소.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북한 애들 숨겨주면 당신도 처벌받아요. 알고 있소. 근데 정말 없소. 그럼 뒤져봐야겠네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을 뒤지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헛간 문 열리는 소리, 여긴 뭐예요? 농기구 창고요. 발소리가 바로 위에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영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별거 없네. 가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 그리고 떠나는 소리. 한참 후 뚜껑이 열렸습니다. 나와. 갔어.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풀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괜찮아. 근데 이제 여기도 위험해. 영희, 넌 내일 떠나야겠어. 6장 이별. 다음 날 새벽, 김 사모님의 차가 왔습니다. 영희야, 준비됐니? 네, 영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철수야. 응. 나중에 또 볼 수 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꼭 보자. 약속해. 응. 약속할게. 영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잘 살아. 죽지 마. 너도. 영희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영희도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영희는 어떻게 됐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르겠어. 다시 만나지 못했어. 왜요? 1년 후에 영희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었어. 공안한테. 그럼 응. 북송됐을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영희,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살아있기는 한 걸까요? 아니면 수미야, 세상에는 우리가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 아무리 원해도 아무리 애써도 그게 가장 슬픈 거야. 중국에서의 2년.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가장 불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평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꿈, 그리고 그 꿈은 결국 깨졌습니다. 2000년 겨울, 저는 다시 떠나야 했습니다. 또 다른 강을 건너기 위해, 그리움의 강을 건너서 제사부 또 다른 국경,
아버지는 언제 다니엘이 됐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여권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 데니얼 킴. 2002년이었어. 15살 때. 철수에서 다니엘로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과거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지 3년. 저는 또 다른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이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다였습니다. 그 긴 여정 끝에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데니얼 킴으로. 1장 마지막 밤. 린 선생. 2000년 12월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린 선생이 저를 불렀습니다. 철수야, 앉아라.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공안들이 너를 찾고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 신고했대. 이 동네에 북한 애가 숨어 있다고. 내일이나 모레쯤 올 거야. 그럼 저는 떠나야지. 중국을 떠나야 해. 린 선생이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돈이 $1000 있어. 그리고 이 종이에 연락처들이 적혀 있어. 태국으로 가.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 선생님, 이런 큰 돈을 받아. 너한테 투자하는 거야. 나중에 잘 살면 다른 애들 도와줘.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잊어도 돼. 그냥 잘 살아. 그럼 돼. 린 선생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철수야, 넌 착한 애야. 힘든 일 겪었지만 마음까지 굳어지지는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야. 어디 가든 그 마음 잃지 마. 다음 날 새벽, 저는 린 선생의 농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선생님과 사모님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못 볼 거야. 그런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이장 브로커, 김 사모님이 소개해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너 철수지? 나 최 씨야. 최 씨는 3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비용은 얼마예요? $1000. 린 선생이 준 돈 전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 그럼 출발하자. 오늘 밤에 떠난다. 우리는 먼저 기차를 탔습니다. 쿤밍까지. 이틀 동안 화물칸에 숨어서 갔습니다. 쿤밍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6명. 다들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이야. 함께 움직일 거야. 그 중에는 제 낫돌의 소년도 있었습니다. 나 민수야 12살. 나 철수 14살. 어디서 왔어? 함흥. 오, 나 청진. 민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형 태국 가면 뭐 할 거야? 한국 가려고. 넌? 나도. 한국 가면 학교 갈 수 있대. 진짜 학교. 민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출발한다. 다들 트럭 타. 우리는 트럭 짐칸에 올랐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밥도 하루에 한 번만 먹고 물도 모자라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삼장 정글, 중국과 라오스 국경. 여기서부터는 걸어야 해. 산을 넘어야 돼. 밤에 산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정글이었습니다. 어둡고 습하고 무서웠습니다. 벌레 소리, 짐승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조용히 국경 수비대한테 들키면 끝이야. 우리는 한 줄로 걸었습니다. 앞사람의 등만 보며 발이 아팠습니다. 신발이 다해져서 발가락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시에 찔리고 바위에 긁혔습니다. 형 힘들어.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할 수 있어. 3시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최 씨가 멈춰섰습니다. 쉬자. 10분만.
우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물을 마셨습니다.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형, 나 무서워. 괜찮아. 다 같이 있잖아. 그때 불빛이 보였습니다. 엎드려. 최 씨가 속삭였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순찰되었습니다. 우리는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풀숲에 바짝 엎드려서 불빛이 우리를 스쳤습니다. 제발. 지나갔습니다. 후. 다시 가자. 우리는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까지 해가 뜰 무렵 드디어 정글을 빠져나왔습니다. 여기가 라오스야. 일단 성공이다. 하지만 여정은 이제 반도 안 왔습니다. 사장 메콩강. 라오스에서 우리는 배를 탔습니다. 메콩강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는 작은 배였습니다. 태국 국경까지 이틀 걸려. 배 안은 비좁았습니다. 6명이 겨우 앉을 정도. 강은 넓고 느렸습니다. 물은 갈색이었습니다. 형, 저기 봐. 민수가 가리켰습니다. 강가에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 애들은 좋겠다. 편하게 살잖아. 그래도 우린 더 나은 곳으로 가고 있어. 정말 그럴까? 민수의 목소리가 불안했습니다. 그럴 거야. 믿어야지. 둘째 날 밤 폭풍이 왔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거칠어졌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들 잡아. 떨어지지 마. 선장이 소리쳤습니다.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저는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으아, 누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물에 빠졌습니다. 살려주세요. 선장이 밧줄을 던졌습니다. 아주머니가 겨우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끌어올렸습니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했으니까요. 오장 수용소. 태국 국경을 넘은 후 우리는 체포되었습니다. 너희 불법 입국자들이지. 다 따라와. 태국 경찰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난민이에요. 북한에서 왔어요. 알아. 수용소로 가야 해. 수용소. 그곳은 제가 상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넓은 공터. 천막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백 명. 여기서 기다려요.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올 때까지. 얼마나 걸려요? 짧으면 한 달, 길면 1년도 걸려요. 1년. 우리는 천막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6명이 함께 쓰는 곳이었습니다. 형, 여기 감옥 같아. 참아야지. 어쩔 수 없잖아. 수용소 생활은 지루했습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천막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뿐. 밥은 하루 3끼 나왔습니다. 맛없었지만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김철수? 네. 조사 좀 할게요. 따라오세요. 조사는 철저했습니다. 함흥 어디 살았어요? 역전동이요. 학교는? 안 다녔어요. 꽃제비였어요. 어떻게 중국으로 갔어요? 압록강 건넜어요. 1999년 2월에.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 돕고 싶어요. 직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이네요. 합격이에요. 한국 갈 수 있어요. 6장 새로운 이름. 출국 전날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당신 이름은 데니얼 킴이에요. 다니엘 킴? 네. 안전을 위해서 영어 이름을 씁니다. 김철수는 너무 북한 이름이니까요. 데니얼 킴.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적응해야 해요. 이제 이게 당신의 공식 이름이에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김철수는 죽는 건가? 함흥거리의 꽃제비 철수.
어머니의 아들 철수, 박씨 아저씨와 강을 건넌 철수, 린 선생의 제자 철수, 영희의 친구 철수. 그 철수는 사라지는 건가?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여기 있어. 내 안에. 이름이 바뀌어도 난 여전히 나야. 다음 날, 우리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평생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형 무섭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린 할 수 있어.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태국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국에 온 거예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한국으로 갔어. 2002년에 15살 때. 근데 왜 지금은 여기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한국에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일하다가 이 나라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다시 왔지. 대단해요, 아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냥 살았을 뿐이야. 데니얼 킴. 그 이름으로 산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김철수입니다. 함흥 거리를 떠돈 그 소년입니다. 압록강을 건넌 그 아이입니다. 이름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도 제 영혼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이름이나 국적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싸워왔는지 그게 우리를 정의합니다. 저는 데니얼 킴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김철수이기도 합니다. 그리움의 강을 건너서 제오부 다시 피어나는 봄. 아빠, 이야기 다 끝났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수미야, 아빠가 왜 이긴 이야기를 했는지 알아? 왜요? 내가 알아야 해서. 세상에는 아직도 철수 같은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12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깡마른 몸, 텅 빈 눈빛. 김철수. 이게 아빠예요? 2002년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많이 아파 보여요. 아팠지. 몸도 마음도. 하지만 수미야, 저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아픔이 아빠를 만들었어. 지금의 아빠를. 1장 첫 번째 봄. 2002년 4월.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공항 직원의 말이 낯설었습니다. 환영이라니. 저를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니. 하나원. 탈북민들이 첫 세 달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철수야, 뭐 먹고 싶어? 오늘 외출 나갈 건데. 담당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뭐든 괜찮아요.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먹고 싶은 것.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장면이요. TV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검은 면을 먹는 사람들. 맛있어 보였습니다. 좋아. 자장면 먹으러 가자. 중국집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에는 온갖 음식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장면 2개 주세요. 얼마 후 커다란 접시가 나왔습니다. 검은 면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먹어봐. 한 입 먹었습니다. 달았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웠습니다. 맛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맛없어?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요. 선생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많이 먹어. 이제 배고프지 않을 거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이런 것이구나.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것. 무서워하지 않고 잠들 수 있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이장학교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였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수학 시간입니다. 분수에 대해 배울 거예요. 선생님의 말이 어려웠습니다. 분수. 그게 뭘까요? 철수야, 이해됐어? 아니요. 괜찮아. 천천히 배우면 돼. 처음에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한글도 제대로 못 읽었습니다. 수학은 더더욱.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집에서. 왜냐하면 저는 약속했으니까요. 린 선생님께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고. 1년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전교 1등. 담임 선생님이 발표했습니다. 반 아이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1등을? 철수야, 축하해. 정말 대단해. 선생님, 제가 해냈어요. 응, 넌 할 수 있는 애였어. 처음부터.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봤어요? 제가 1등 했어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별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삼장대학, 그리고 꿈. 2008년 저는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왜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어요? 입학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제가 주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죠? 많은 분들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그분들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동기네요. 환영합니다. 대학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친구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야, 철수야, 치킨 먹을래? 피자 먹을래? 아무거나. 아, 넌 맨날 아무거나야. 좀 골라봐. 그들은 몰랐습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지만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온 거니까요. 철수야, 너 봉사활동 하고 싶다며? 나랑 같이 할래? 친구 민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 탈북 아이들 돕는 거 NGO에서 멘토 구한대. 할래. 그렇게 저는 NGO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저는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10살. 작년에 중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형아, 나 한국말 잘 못해. 괜찮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정말? 응. 그런데 지금 봐. 이렇게 말하잖아. 소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나도 형아처럼 될 수 있어? 당연하지. 넌 할 수 있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제가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사장 수미. 2015년 저는 수미를 만났습니다. 고아원에서였습니다. 탈북민 아동을 돕는 프로젝트로 방문했을 때 안녕하세요. 5살 여자아이가 인사했습니다. 큰 눈, 짧은 머리. 안녕. 이름이 뭐예요? 수미요. 수미는 어디서 왔어요? 중국이요. 엄마랑 같이 있었는데 엄마는 잡혀갔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희가 떠올랐습니다. 수미야,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밤에 악몽 꿔요. 무슨 악몽? 엄마가 저를 부르는 꿈이요. 근데 엄마한테 갈 수가 없어요. 저는 수미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을 거야.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수미를 만나러 갔습니다. 책을 읽어주고 함께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도 북한에서 왔어요? 응, 무서웠어요? 많이 무서웠어. 그럼 어떻게 이겼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계속 걸었어. 수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포기 안 할 거예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1년 후 저는 수미를 입양했습니다. 수미야, 나랑 같이 살래? 정말요? 응. 우리 가족이 되는 거야. 수미는 울며 저를 안았습니다. 좋아요, 아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아빠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이제 누군가에게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장 봄날, 지금 2025년, 저는 NGO 희망의 다리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탈북민과 난민 아동을 돕는 단체입니다. 다니엘, 오늘 새로 온 아이들이 있어. 직원이 말했습니다. 몇 명? 5명. 다 10살 전후야. 저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5명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겁먹은 눈빛, 초라한 옷. 내가 저랬지. 안녕, 얘들아, 나는 다니엘이야. 너희를 도와줄 거야.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한국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정말 배고프지 않아요? 응. 여기서는 배고프지 않아. 믿어도 돼요?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을 맞췄습니다. 믿어도 돼. 나도 너희처럼 여기 왔거든. 그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도와줄 차례야.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우리 함께 살아가는 거야. 6장 그리움의 강. 밤. 수미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희미하게 기억납니다. 박씨 아저씨, 강에서 쓰러진 그날, 린 선생님 마지막으로 손 흔들던 모습, 영희차 뒤로 사라지던 그 뒷모습, 다들 잘 계시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저 약속 지켰어요. 살아남았어요. 박씨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신 덕분에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린 선생님이 주신 돈으로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배움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영희야, 넌 어디 있니? 살아있기를 바래,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강을 건넌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강은 여전히 제 안에 있습니다. 그리움의 강. 건너왔지만 완전히 건너지 못한 강. 아빠. 뒤에서 수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미야, 앉았어? 아빠 우는 소리 들었어요. 아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수미가 있잖아요. 저는 수미를 안았습니다. 그래, 내가 있구나. 아빠, 북한에도 언젠가 봄이 올까요? 수미의 질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올 거야, 수미야. 반드시 올 거야. 어떻게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씨앗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피어난 것처럼 언젠가 저기서도 꽃이 필 거야. 씨앗.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저는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벚나무 아래 한 노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이, 잠깐만. 네, 자네 북한 사람인가? 어떻게 아셨어요? 말투로 알지. 나도 북에서 왔어. 6.25 때. 아, 자네 몇 살에 왔나? 12살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구만. 고생 많았겠네. 네, 하지만 살았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살아남는 게. 그리고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노인이 벚꽃을 올려다봤습니다. 참 아름답지. 이 봄이. 네, 아름답습니다. 내가 처음 남쪽 왔을 때는 겨울이었어. 추웠지. 배고 팠고.
근데 봄이 왔더라고. 꽃이 피었어. 노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 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온다는 걸. 자네도 그렇게 믿게. 북녘에도 언젠가 봄이 올 거야. 믿습니다. 노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잘 살게.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봤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벚나무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것을, 시대는 다르지만 아픔은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선 우리가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는 것을. 저녁, 수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물었습니다. 수미야, 아빠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 들었어? 아빠가 정말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강하지 않았어. 그냥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게 강한 거 아니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가? 그럼 수미도 강한 거네. 너도 포기 안 했잖아. 저요? 응. 넌 엄마 잃고 혼자 남았지만 여기까지 왔잖아. 그게 강한 거야. 수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저도 나중에 아빠처럼 다른 사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하고 있어. 제가요? 응. 내가 웃고 꿈꾸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거야. 넌 이미 하고 있어. 정말요? 정말이야. 수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씨앗이네요? 그래. 넌 아빠의 씨앗이고 미래의 봄이야. 밤, 수미가 잠든 방문을 닫으며 저는 속삭였습니다. 잘 자, 내 딸. 꿈꾸기를. 그리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수미에게 내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다. 함흥거리에서 시작된 긴 여정을, 그리움의 강을 건넌 이야기를 이제 수미는 안다. 자기 아빠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나도 이제 안다. 내가 왜 살아남았는지를. 나는 씨앗이다. 겨울을 견딘 씨앗. 이제 봄에 피어나 다른 씨앗들을 품는 그리움의 강은 여전히 흐른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그 강을 건너온 모든 이들이 언젠가 피어날 봄의 씨앗이라는 것을. 엄마, 박씨 아저씨, 린 선생님, 그리고 영희.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약속합니다. 저는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그리움의 강을 건너온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봄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데니얼 킴, 아니 김철수. 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